새벽 4시. 궁궐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이미 눈을 뜬 자들이 있었다. 왕보다 먼저 일어나 왕의 하루를 준비하는 자들, 넷이었다. 내시부 소속 관원 140명. 이들은 왕의 기상을 돕고 왕의 말을 받아 신에게 전하고 왕의 침전문을 여닫았다. 궁궐에서 오가는 모든 말은 이들의 입을 거쳤고 궁궐의 모든 문은 이들의 손을 거쳤다. 그러나 이 나라 그 누구도 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존재. 왕의 그림자이자 궁궐의 진짜 주인이었던 넷이 그 하루를 따라가 본다. 어둠이 아직 거치지 않은 궁궐.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새벽바람에 가늘게 울었다. 겨울이면 전각 지붕 위로 서리가 내려앉았고 여름이면 매미가 울기 전에 묵직한 습기가 궁궐을 감쌌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고요 속에서 멀리 보신각 쪽으로부터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33번. 파루였다. 파루란 밤새 내려졌던 통행금지를 거두는 종이었다. 33번이라는 횟수는 불가의 33천을 뜻했다. 이 종이 울리면 도성의 사대문이 열리고 한양 백성들의 하루가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러나 궁궐 안에서는 파루보다 한참 전부터 움직이는 자들이 있었다. 내반원에서 잠도 제대로 못 이루던 내시들이었다. 내반원. 궁궐 안에 마련된 내시들의 합숙소였다. 궁궐 한쪽 모퉁이, 행각이 이어진 끝에 자리한 비좁은 건물. 방 안에는 이부자리가 빼곡히 깔려 있었고 벽에는 교대 일정을 적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이곳에서 장번내시라 불리는 20명 남짓한 내시들이 한 달씩 묵으며 궁궐의 밤낮을 지켰다. 장번이란 긴 당번이라는 뜻이었다.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 달 동안 궁 안에 갇혀 살다가 교대가 되어야 비로소 궁 밖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나마 집이라 해봐야 궁궐 바로 옆 내시촌의 작은 기와집이었다. 장번 내시에게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다. 장기는 문서와 기록을 담당했고 장문은 궁궐 안팎으로 오가는 서류를 챙겼다. 승원색은 세자의 비서 역할을 했고 승전색은 왕이나 왕비의 명령을 전달하는 생활 비서였다. 이 가운데 승전색이 가장 핵심적인 자리였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다. 파루가 울리면 장번내시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가운 물로 낯을 씻고 관복을 여몄다. 내시의 관복은 일반 관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그 빛이 사뭇 수수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왕의 기상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침전으로 향하는 내시들의 발걸음은 어둠 속에서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오랜 궁궐 생활에서 익힌 것이었다. 저 발을 들어 내 뒷도에 뒤꿈치부터 살며시 닿게 하고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마저 죽였다. 침전에 도착하면 할 일이 산더미였다. 세수에 쓸물을 트되 너무 뜨겁지도 미지근하지도 않게 온도를 맞추었다. 그날 입을 골룡포를 꺼내 주름 하나 없이 펴두고 머리에 쓸 익선관에 먼지가 안 잤는지 살폈다. 침전에 요강을 비우고 방 안온도를 확인했다. 겨울이면 아궁이에 불을 더 넣었고 여름이면 빙고에서 날라온 얼음을 방 안에 들여 열기를 식혔다. 이 모든 것이 왕이 눈을 뜨기 전에 끝나야 했다. 이 일들을 총괄하는 자가 있었다. 내시부의 우두머리 상선이었다. 종이 품 벼슬로 2명이 교대로 이 자리를 맡았다. 상선 아래로 궁중의 술을 빚는 일을 맡은 상온, 차와 다과를 준비하는 상다, 약을 관리하는 상약, 왕의 말을 전달하는 상정까지. 내시부에는 종이품부터 종구품까지 무려 15단계의 직급이 촘촘히 나뉘어 있었다. 총원 140명. 이것은 결코 작은 관청이 아니었다. 궁궐 밖 사대부들은 내시를 환관이라 낮추어 불렀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하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닌 기이한 존재라며 멸시했다. 그러나 궁궐 안에서 내시부는 엄연한 관청이었고 내시들은 품계와 녹봉을 받는 관원이었다. 다만 그 녹봉이 같은 품계의 일반 관료보다 17등급이나 낮았다는 사실은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같은 종이품이라 해도 이조판서가 받는 녹봉과 상선이 받는 녹봉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내시가 왕의 몸을 돌보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위험한 일은 낮에 벌어졌다.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하면 침전 앞에 내시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 전하, 파루가 울렸사옵니다. 왕이 이불을 걷고 일어나면 내시의 하루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세숫대야에 미리 받아둔 물을 올리고 세수를 돕고 의관을 정제하는 것까지는 몸을 쓰는 일이었다. 왕이 골룡포에 팔을 끼울 때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잡아주고 대를 매는 것을 도왔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내시는 왕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왕의 손끝과 옷자락만 보며 움직였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몸이 아니라 입을 써야 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시의 진짜 일이었다. 왕이 아침에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우서른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는 것이었다. 대비전 혹은 대왕 대비전으로 향하는 왕의 뒤를 내시가 따랐다. 회랑을 지나고 문을 넘을 때마다 앞서가는 내시가 납시오를 외치며 길을 열었고 뒤따르는 내시가 소리 없이 문을 닫았다. 왕이 지나가는 길목의 자빈을 미리 물리는 것도 대비전 앞에서 왕의 도착을 알리는 것도 모두 내시의 일이었다. 문안이 끝나면 왕은 편전으로 향했다. 이제 정사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내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가 빛을 발했다. 앞서 말한 승전색이었다. 승전색이란 왕의 말을 받아 승정원에 전하고 승정원의 말을 받아 왕에게 올리는 내시를 일컫는다. 글자 그대로 풀면 왕의 명을 받들어 전하는 직책이라는 뜻이었다. 내시부의 정사품 상전 2명이 이 일을 맡았다. 조선의 모든 국정은 크든 작든 이 내시의 입을 한 번은 거쳐야 했다. 왕이 입을 열었다. 병조 판서를 부르라. 승전색이 그 말을 받아 편전 밖으로 나와 승정원의 승지에게 전했다. 승지가 민심이 흉흉하옵니다 라는 보고를 올리면 승전색이 다시 편전으로 돌아와 왕에게 아뢰었다. 왕과 신하가 직접 얼굴을 맞대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 사이에는 반드시 승전색이 있었다. 문제는 이 전달 과정에서 생기는 미묘한 틈이었다. 왕의 뜻은 승전색의 입을 거치면서 달라질 수 있었다. 급한 어조가 부드러워질 수도 있었고 가벼운 물음이 무거운 명으로 바뀔 수도 있었다. 신하의 보고 역시 승전색의 판단에 따라 급히 전해지기도 한 발 늦게 전해지기도 했다. 단 한마디. 그 한마디의 강약과 빠르기가 조정의 판도를 뒤흔들기도 했으니 승전색은 내시부에서 가장 권한이 크면서도 가장 위험한 자리였다. 아침 수라 역시 내시의 손을 거쳤다. 상선 내시가 수라관에서 올라오는 상의 차림을 감독했다. 밥과 국의 위치, 찬의 가짓수, 그릇의 배치가 법도에 맞는지 하나하나 살폈다.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색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코를 가까이 대고 확인했다. 독이 들었을 가능성을 살피는 것도 내시의 몫이었다. 왕이 수저를 들기 전 내시가 먼저 음식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오래된 관례였다. 수라상 위에 놓인 은수저가 변색되지 않았는지 유심히 보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절차였다. 왕의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 왕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그 양쪽 끝에 언제나 내시가 서 있었다. 왕의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일이었다. 그러나 내시에게는 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었다. 듣는 것이었다. 편전에서 신하들이 모여 정사를 논했다. 왕이 용상에 앉고 승지가 좌우에 서고 대신들이 열을 맞추어 자리했다. 그 뒤편,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자들이 있었다. 내시들이었다. 아무도 이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마치 기둥이나 벽처럼 그 자리에 있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서 있어야 했다. 왕이 차를 원하면 소리 없이 나아가 차를 올렸고 문서를 전하라 하면 허리를 깊이 숙여 받아서 전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서 있었다. 다리가 저려도 움직이지 않았고 기침이 나와도 참았다. 한 자리에서 서너 시즌을 꼼짝 않고 서 있는 것은 내시에게 일상이었다. 그러나 귀는 열려 있었다. 영의정이 좌의정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말이 들렸다. 병조 판서가 혀를 차며 내뱉는 한탄이 들렸다. 사헌부 관원이 왕 모르게 주고받는 눈짓까지 내시는 그 모든 것을 보았고 들었다. 신하들은 내시를 사람으로 치지 않았기에 내시 앞에서 거리낌 없이 속내를 드러냈다. 벽에 대고 말하듯 내시 옆에서 밀담을 나누었다. 궁궐에서 가장 많은 비밀을 아는 자, 그것이 내시였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내시는 귀만 열어둔 것이 아니었다. 어떤 내시는 그 정보를 이용했다. 세조가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을 때 그 곁에는 내시 정윤이 있었다. 정윤은 어린 시절부터 수양대군의 곁을 지킨 자였다. 궁궐 안에서 흘러다니는 소문과 정보를 수양대군에게 전했고 계유정난이 벌어지던 날 밤에는 김종서의 집으로 향하는 수양대군의 뒤를 따랐다. 거사가 성공한 뒤 정윤은 정난공신에 올랐고 이어 좌익공신에도 이름을 올렸다. 해음군이라는 군호까지 하사받았으니 내시의 몸으로 공신이 된 것이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이만한 출세를 한 내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윤의 이야기는 내시도 권력의 한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동전의 한 면일 뿐이었다. 정보를 쥔 자가 입을 열면 그 끝은 대개 비참했다. 연산군 시절의 이야기다. 내시 김처선은 무려 7왕을 모신 노련한 관원이었다.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그리고 연산군. 반백년이 넘도록 궁궐에서 살아온 자였다. 궁궐의 흥망을 몸으로 겪었고 어떤 왕이 어떤 짓을 하면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연산군이 궁궐에서 처용물을 추계하며 방탕한 연회를 벌였다. 신하들은 고개를 돌렸고 궁녀들은 눈을 감았다. 그때 김처선이 앞으로 나아갔다. 늙은 내시가 허리를 숙이고 아뢰었다. 이 늙은 종이 네 분의 왕을 모셨사오나 저 경서와 역사를 조금은 아옵니다. 고금에 이런 일은 없었사옵니다. 궁궐이 얼어붙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연산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왕은 벌떡 일어나 김처선에게 다가갔다. 그 자리에서 김처선의 혀를 베었다.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두 다리를 잘랐다. 반백년을 궁궐에서 걸어 다녔던 그 다리를. 김처선은 입을 열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궁궐 바닥 위에서 숨을 거두었다. 모든 비밀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어야 살았고 입을 열면 죽었다. 궁궐에서 가장 많이 아는 자가 궁궐에서 가장 말 못하는 자였다. 이것이 내시라는 존재의 운명이었다. 낮에 내시가 왕의 입이었다면 밤에 내시는 왕의 그림자였다. 점심 수라가 끝나고 오후가 되면 편전의 긴장이 풀리면서 내시의 발길은 내명부로 향했다. 왕비의 처소인 교태전, 후궁들이 기거하는 각 처소, 세자가 머무는 동궁까지. 궁궐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 공간들을 오가며 전가를 전하고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고 크고 작은 심부름을 했다. 왕비가 친정에 보낼 물건을 준비하라 하면 내시가 움직였고 후궁이 약방에 약재를 청하면 그 정가를 나르는 것도 내시였다. 내명부에서 내시는 유일하게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남성이었다. 아니, 남성이라 부르기도 어려운 존재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내의 몸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궁의 침소 앞까지 갈 수 있었고 왕비의 편전에도 불려갈 수 있었다. 궁녀들 사이를 지나다녀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제 사내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그 대가는 혹독했다. 내시는 내명부의 모든 암투를 정면으로 맞아야 했다. 왕비가 내시를 불러 물었다. 요사이 숙권의 처소에 전하께서 자주 드시느냐? 내시는 대답해야 했다. 그러나 어떤 대답을 하든 위험했다. 자주 드시옵니다라 하면 왕비의 진노를 살 수 있었고 그리 자주는 아니옵니다라 하면 거짓을 아뢰다는 죄를 물을 수 있었다. 후궁 역시 내시를 붙잡고 물었다. 중전마마께서 술알을 드셨느냐? 대수롭지 않은 물음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왕비의 건강과 기분을 탐색하려는 속내가 숨어 있었다. 내시는 잠시 머뭇거렸다. 무심코한 대답이 궁궐 안여인들의 세력 다툼에 불씨가 될 수 있었다. 들었으되 듣지 못한 척, 보았으되 보지 못한 척. 한쪽 편을 들면 다른 쪽에서 미움을 샀고 양쪽 모두에게 잘 보이려 하면 양쪽 모두에게 의심을 받았다. 내명부의 싸움에 잘못 휘말린 내시가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그것이 내명부에서 살아남는 내시의 처세였다. 어전회의의 밀담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이 내명부의 속삭임이었다. 이 와중에도 내시에게는 궁밖의 삶이 있었다. 놀라운 일이지만 조선의 내시는 결혼할 수 있었다. 중국의 환관과 다른 점이었다. 철을 두는 것은 물론이고 첩까지 거느리는 내시도 있었다. 경국대전에는 3살 이전의 고자 아이를 양자로 드리는 것을 허락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보통 한두 명을 양자로 드렸지만 재산이 많은 내시는 4~5명의 양자를 드리기도 했다. 이들은 족보를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대를 이었다. 내시에게도 아버지라는 이름이 허락된 것이다. 사대부들은 내시가 처첩을 두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지하자고 상소를 올렸다. 거세된 몸으로 어찌 가정을 이루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궁박 양반가의 규수들 사이에서는 뜻밖의 셈법이 돌았다. 내시는 궁에서 녹봉을 받는 관원이었고 술에 취해 아내를 때릴 일도 없었으며 밖에서 바람을 피울 걱정도 없었다. 무엇보다 궁궐 깊은 곳의 소식을 아는 자와 혼인하면 집안의 격이 달라졌다. 거세된 몸이 돼 결코 초라한 혼처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장번 내시에게 가정이란 것은 아득히 먼 이야기였다. 한 달 내내 궁궐에 묶여 살다 보면 처자식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은 교대일 하루뿐이었다. 궁 안에서는 왕의 그림자로 살고 궁 밖에서는 이름 없는 가장으로 살았다. 해가 기울면 내시의 하루에서 가장 긴 시간이 시작되었다. 저녁 수라가 끝나면 궁궐은 천천히 어둠에 잠겼다. 처마 끝에 촛불이 하나둘 켜지고 정악과 전각 사이의 회랑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대궐 마당을 가로질러 부는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낮 동안 분주하던 관원들이 하나둘 궁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내시는 남았다. 밤의 궁궐은 내시의 것이었다. 낮에는 수백 명의 관원과 궁녀가 분주히 오가던 정악들이 텅 비었고 그 빈 공간을 내시들의 발소리만이 채웠다. 궐문을 지키는 것도, 야간 순찰을 도는 것도, 궁궐 곳곳의 불씨를 관리하는 것도 모두 내시의 몫이었다. 왕이 침전으로 들면 내시가 따랐다. 잠자리에 들 채비를 돕고 이불을 여미고 촛불의 위치를 조절했다. 촛불이 너무 밝으면 왕의 잠을 방해했고 너무 어두우면 밤중에 일어날 때 위험했다. 이 미세한 밝기를 맞추는 것도 내시의 감각에 달린 일이었다. 그날 밤 왕이 어느 처소에서 잠을 청할 것인지, 왕비의 교태전인지 후궁의 처소인지 그것을 미리 아는 것은 내시뿐이었다. 왕의 밤 동선은 궁궐에서 가장 은밀한 비밀이었고 그 비밀의 수문장이 바로 내시였다. 왕이 후궁의 처소로 향할 때 내시는 앞서 걸으며 길을 밝혔다.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들고 왕의 발치를 비추며 조용히 걸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내시는 침전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 전하, 물러가겠나이다. 문이 닫혔다. 두꺼운 나무 문짝이 맞물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내시도 묻지 않았다. 다만 문 밖에 서서 밤새 대기했다. 즉 왕이 물을 찾으면 달려가야 했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못했다. 졸음이 쏟아져도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찬바람이 회랑을 훑고 지나가도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새벽까지 멀리서 인정 종소리가 울렸다. 28번. 도성의 사대문이 닫히고 통행금지가 시작되었다. 궁궐 밖의 한양이 잠에 빠져들었지만 침전 밖에 서 있는 내시에게 잠이란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다. 교대할 내시가 오고서야 비로소 행각의 좁은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제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으면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깊이 잠들 수는 없었다. 혹시 왕이 부를지 몰랐고, 혹시 불이 날지 몰랐고, 혹시 궁 안에 변고가 생길지 몰랐다. 어둠 속에서 내시는 생각했을 것이다. 궁 밖 내시촌의 집에서는 아내가 잠들었을 것이고 양자로 들인 어린아이는 벌써 두 뼘은 자랐을 것이다. 그 얼굴을 본 지가 보름이 넘었다. 한 달 교대가 끝나면 하루를 쉬고 다시 궁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 하루가 얼마나 짧은지는 궁궐에 갇혀본 자만이 알았다. 내시의 밤은 그렇게 소리 없이 깊어졌다. 그리고 다시 파루가 울리면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다. 내시의 삶이 항상 그늘뿐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의 일이다.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북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백성들은 궁궐에 불을 질렀고 어가를 호위하던 군사들조차 하나둘 흩어졌다. 임금을 버리고 도망친 것이었다. 대신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그 험한 길을 끝까지 함께 걸은 자들 가운데 내시가 있었다. 24명. 굶주리고 지친 몸으로 진흙탕 길을 걸으며 의주까지 왕의 곁을 지킨 자들이었다. 대신도 장수도 떠난 자리를 내시가 채운 것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 이들은 호성공신 3등에 올랐다. 내시의 이름이 공신명부에 새겨진 것이다. 조선 역사에서 이런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시에게 그런 영광은 돌아오지 않았다. 궁궐에서 20년, 30년을 일하고 몸이 늙어 더는 쓸 수 없게 되면 내시는 조용히 궁을 떠났다. 특별한 송별 잔치도 없었고 공적을 기리는 문서도 남지 않았다. 물러가겠나이다. 침전 문 앞에서 수천 번 되뇌던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리고 내시는 궁 밖으로 나왔다. 평생을 궁궐에 바쳤지만 떠나는 날 배웅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죽어서조차 편히 눕지 못했다. 경국대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시의 묘는 도성에서 10리 밖에 두라. 살아서는 궁궐 가장 깊은 곳에서 왕과 함께 숨쉬었으나 죽어서는 도성 가장 먼 곳으로 밀려났다. 서울 도봉구 초안산, 도성에서 약 4km 밖에 위치한 이 산에는 오늘날 1000기가 넘는 무덤이 남아있다. 대부분이 이름 없는 비석이거나 비석조차 없는 작은 봉분이다. 풀이 무성히 자라 봉분의 윤곽조차 알아보기 어려운 무덤도 많다. 조선 500년 동안 궁궐의 새벽을 열고 밤을 닫았던 그림자들이 이곳에 고요히 누워있다. 이 산을 사람들은 내신의 산이라 불렀다. 살아서는 왕의 곁에서 숨소리도 내지 못하던 자들이 죽어서야 비로소 소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쉬게 된 것이다. 내시는 궁궐의 모든 문을 열고 닫았지만 자기 무덤의 위치조차 스스로 정하지 못했다.
왕의 말을 전했지만 자기 뜻을 말한 적은 없었고 왕의 비밀을 지켰지만 자기 이름은 지키지 못했다. 궁궐이 없으면 내시도 없었지만 내시가 없으면 궁궐도 하루를 버틸 수 없었다. 그런데도 역사는 왕의 이름만 기록했고 그 왕 뒤에 서 있던 그림자의 이름은 적지 않았다. 새벽 4시 파루 소리에 눈을 떠서 밤 10시 인정 소리에도 잠들지 못했던 자들. 궁궐에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적게 말한 자들. 이 나라 역사가 기억하지 않는 자들. 살아서는 궁궐의 모든 비밀을 품었으나 죽어서는 도성 10리밖에 묻혔다. 그것이 내시의 하루였고 내시의 일생이었느니라.